특히 인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차기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시냐 안 하시냐 이런 부분 아닐까 싶은데, 인천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천일보 TV가 선보이는 대담 프로그램 백발백중 윤관옥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관옥입니다. 백발백중 윤관옥입니다는 우리 지역사회의 논쟁을 깊이 있게 파헤쳐 시청자 여러분이 쟁점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이슈 인물을 초대해 그들의 진솔한 삶을 들여다보고 기억에 남는 울림을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첫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인천 출신으로는 최초로 지난해 11월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에 취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분이죠.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국회 사무총장 장관급인데요. 인천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회 사무총장에 취임하셨어요. 예. 벌써 2개월쯤 된 것 같은데요. 네네. 그동안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보내셨죠? 예. 네, 굉장히 그 보람 있었던 일이랄까요? 소회 좀 밝혀주시죠. 예, 이제 제가 사무총장 된 지 2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일은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에 24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방문해서 연설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의전 문제라든가 경호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하고 많은 준비를 했고 초비상이었겠군요. 결국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네. 좀 이제 보람이 있었던 일은 그동안에 국회가 3, 4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그 미래연구원이 제가 사무총장 되고 나서 법안이 통과됐고 네. 예산까지 배정을 받아서 이제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3월 13일 날 출범 예정이 있는데 네. 그 준비위원장에 또 우리 인천대학교의 총장이신 조동성 총장께서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미래연구원은 그동안에 행정부나 국회가 네네. 중장기, 대한민국의 중장기 이 전략에 대해서 이 세우고 분석하는 데가 없는데 이번에 국회에 그게 만들어져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취임 당시 이 국회가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어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취임 이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꼽는다면? 예, 우선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20대 국회의장이 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국회가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좀 힘이 되는 국회가 되자. 네.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 캐치플레이즈를 내세우셨는데요. 예. 이제 거기에 맞게 국회는 이제 국회의원들 특권 내려놓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권 내려놓기. 네. 네. 뭐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또 뭐 증인을 세울 때 이제 묻지마 증인 채택을 많이 했는데 그걸 실명제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예. 국회의원들 보좌관들을 친인척을 이제 안 쓰는 걸로 저희가 이제 네. 법으로 규정을 했죠. 그래서 예. 그거 이후부터 해서 하여튼 국회의원 특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에게 이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국회의 문턱을 좀 낮추고 네. 귀는 좀 크게 해서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 내 민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 민원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고요. 네. 국회 홈페이지에 온라인을 창구를 또 만들어서 또 거기서도 국민들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을 국회 상임위로 보내서 네.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법으로 만들고 또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할 수 있게끔 국민들의 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네. 귀는 활짝 열어서 네. 국민들의 의견을 바로바로 수렴을 해서 할 수 있다라면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도 뒷받침하고 네. 또 피드백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 국회 예산안 가운데 인천 관련 예산으로 특별히 그 관심을 가진 그런 사안이 혹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우선 인천대학교가 이번에 국립대학이 돼가지고 네. 첫 번째 이제 정부 예산을 받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제가 인천대학교 예산을 제대로 이제 받게끔 해야 앞으로 내년 내후년 해서 인천대학이 국립대학 거점대학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교육부에서 이제 기재부로 넘어가고 기재부에서 이제 예산 조정할 때 570억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842억이 기재부 안으로 됐고요. 네. 그 뒤에 이제 국회로 예산이 넘어와서 인천대학교 도서관이 좀 부족해서 IT 도서관 신축으로 해서 20억을 거기다 더 플러스 알파가 됐군요. 네, 요번에 이제 862억의 예산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인천대학교의 예산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정상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또 인천이 이제 해양도시인데 제1항로의 수심이 어디는 12m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5만 톤급의 배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제 증심 작업을 하는데 예. 494억이 드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5억의 설계 용역비를 이번에 어렵게 반영을 했죠.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제 다 14m로 증심을 해가지고 네. 나중에 향후에는 5만 톤급의 배가 들어올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7호선이 네. 부평구청역에서 서울 지하철 7호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부평구청역에서 이제 성남역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요번에 600억 정도가 예산 반영이 됐어요. 근데 600억 가지고는 2018년까지 공사를 완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100억을 더 국회에서 올렸습니다. 증액을 했군요. 네, 700억 정도 해서 아마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여야 국회의원들을 떠나서 네. 인천 지역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한 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야를 떠나서 지역 발전, 인천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 사무총장께서는 정치에 입문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어요. 아주 젊은 시절부터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특별한 입문 그 동기가 있었습니까? 고 조철구 박사님이 계세요. 네. 그분은 장준하 선생님을 검시한 의사였습니다. 고 장준하 예, 선생을 그래서 검시하셨던. 그 당시에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 돌아가신 게 자살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정권이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 조철구 박사님이 검시한 결과는 이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이렇게 네. 해서 한동안 이제 세상을 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런 이 분인데 네. 이분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 철권 통치 시절에도 그렇게 소신 있게 그렇습니다. 발언을 근데 하셨군요. 이분이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천에서 정치를 하셨는데 그 뒤에 국회의원 되시자마자 곧바로 돌아가셨어요. 네. 암 투병하시다가. 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인천 서구에 현역 국회의원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그분의 뜻을 좀 같이 받들어서 한번 우리가 정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제가 젊은 청년 시절이었기 네. 때문에 그 권유의 정치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과감하게 뛰어드셨군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1987이라고 하는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제가 이제 86년도에 총학생회장을 했고 네. 이게 87년도에 이제 곧바로 1987 네. 60 항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의 정신을 이어서 제가 정치에 입문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랬군요. 지금 후회하지는 않으십니까?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17대 인천 그 지역에서 인천 서구 강화갑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어요. 4년 동안 의원으로 활동하셨고 그런가 하면 2010년 2기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으로도 활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회의원 또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또 지금 현재는 국회 사무총장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위치에 계실 때 가장 힘들으셨어요? 우리 인천은 신도심과 이 원도심 간의 이 양극화가 극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원도심을 좀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원도심 저층 주거지 활성화 사업을 단장을 맡아서 했죠. 그래서 네. 뭐 완전히 해소는 안 됐습니다만 이제 각 구마다 해서 10개 구의 시범지구를 선정하시고 시범지구를 네. 선정해서 약 1,000억 정도의 예산을 써서 시범적으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저희가 볼 수 있었고 그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셔서 지금 하고 있는 도심 재생 사업 예. 이거하고 맥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보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람도 있으셨지만 당시가 굉장히 굉장히 힘드셨다. 힘들었던 일이죠. 그만큼 주민들과 스킨십을 해야 되고 설득을 그리고 해야 되고. 이제 그때 또 아시안 게임을 준비할 때인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아시안 게임 예산을 정부에서는 안 줄라 그랬거든요. 그렇겠죠. 그걸 뭐 국회에 가서 살면서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네. 정부 예산을 많이 따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 정부 예산 2조 원 시대를 우리가 열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열었던 거군요. 인천광역시가 국가 예산을 2조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기회를 전기를 마련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보람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그만큼 힘들고 치열하게 절실하게 생활하셨던 시기였다. 정무부 시장이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 인천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군다나 남다른 입장을 갖고 계실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 인천 발전을 위해서 이를테면 차기 인천광역시장이 꼭 이것만은 했으면 좋겠다, 해야 한다라고 혹시 조언을 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인천 발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시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올린다라면 저는 이제 제 이름이 교흥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3교가 좀 필요한 도시다. 3교. 3교. 우선 1교는 뭡니까? 1교는 이제 우선 교통이 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 인천의 교통은 서울과 원활하게 빠르게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그 교통망 구축이 우선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인천 내부의 교통 순환 체계가 좀 돼야 대중교통을 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제대로 돼야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머무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인천 발전에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교역입니다. 물류, 교역 이런 건데 강화에 제2의 개성공단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강화예요? 강화예요. 그래서 그 자금은 중국 자금과 미국 자금을 함께 끌어들여서 한다라면 굉장히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교육을 남북 간의 긴장을 오히려 완화시킬 수 있다. 수가 안충시킬 수 있다 이런 그리고 말씀이시군요. 강화와 이 북한의 이 강화 철산리와 북한 개풍의 고도리는 불과 1.4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저는 다리가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강화에 이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남북이 함께하는 이 노동력은 이제 북한, 그다음에 이제 자본과 기술력은 남한. 그래서 합작을 만들게 된다면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런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교. 정리해보자면 교통망을 제대로 구축해야 되고 또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교육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김경표 이른바 3교군요. 3교. 지금 현재 이제 20대 국회인데요. 20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헌이죠. 그렇겠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무총장께서는 이 개헌 로드맵을 어떻게 가야 된다. 또 여야가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해법은 이런 거다라는 어떤 그런 평소에 생각이 있으신지요? 우선 이제 개헌이 1987년도에 이 9차 개헌을 해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0년 전에 헌 옷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새로운 옷을 입히자. 이제 이 시대에 이 날씨에 맞는 옷을 좀 입어야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새로운 시대는 새 옷을 입고 출발하자. 그래서 개헌에 크게 보면은 이제 기본권, 국민들의 기본권을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 정신을 얼마나 많이 넣어서 이 기본권을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 분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도 2대8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장치가 제대로 이제 정립이 되려면 3대7 내지는 4대6까지는 가야 2대8, 4대6이라는 건 결국 예산 배정이 예산 배정이 이제 중앙정부 세금을 거두어서 세금을 그게 집행이 되는데 중앙 정부는 지금 현재는 8을 갖고 있고 지방 정부는 2만 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근데 최소한 이게 중앙 정부는 6, 지방 정부는 4는 최소한 줘야 된다. 향후 이제 그렇게 가야죠. 가야 된다. 방향이 3대7에서 이제는 이 4대6까지는 이제 목표를 세우고 향후 그렇게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인적인 그 개편. 우리가 이제 인천시에서 조직 개편을 한다. 인천시에 맞게 조직 개편을 한다 했을 때 중앙의 행정안전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조직 개편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
인천시는 인천시의 특성에 맞게 조직 개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방분권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조직 네. 개편, 예산, 그래서 좀 더 지방자치를 확립시켜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틀거리고요. 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권력 구조입니다. 권력 구조인데 그동안에 우리 현대사가 1인 지배 체제 속에서의 권력의 부패. 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왕적인 권력 체계를 말씀하시는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손주 손녀들 손목 잡고 이 노인정을 가는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권력 구조의 독점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이거는 빨리 권력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세 가지인데 이게 잘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50명의 자문위원까지 구성을 해서 1년 동안에 전국을 다니면서 이 순회 토론, 그리고 지역민들의 의견도 다 수렴을 했고 또 찾아다니는 개헌 발언대라고 해서 트럭을 개조하고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이제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다 수렴해 놓은 상태인데 결국은 정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정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의지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모든 정당의 후보자들이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다 약속을 했는데 하여튼 저는 웬만하면 그 약속이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2월 달에 이제 헌법 개정 소위가 이제 요번에 이제 소위위원장도 되고 해서 소위가 가동이 돼서 헌법의 안을 만들어서 3월에 이 국회에서 좀 발의가 돼서 이제 5월 달에는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게 이제 6.13 지방선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는 정당 간에 이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대통령도 물론 헌법 발의권이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발의권이 있는데 근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대로 헌법이 발의가 돼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대통령이 발의하기 이전에 정치권에서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6월까지 시간이 의외로 별로 없는데 그 사이에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서 지방선거와 전국지방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 부분에 대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국회 지금 사무총장입니다만 그 작년 11월 총가요. 이 정식으로 취임하시기 전까지는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정례 회동을 조기 정착시키고 또 국회 내 소통과 협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오신 걸로 유명하신데 특히 국회 내 그 비정규직 직원들을 완전히 없애는 거 이 부분도 주도해 오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지난해 초에 국회 청소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 그리고 올해 초에는 기존에 이제 외주 형태로 운영됐던 근로자 63명이 직접 고용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작년에 203명의 이 청소 미화원들을 이제 저희가 국회 식구가 될 수 있게끔 직접 고용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정부의 노동 철학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가 직고용을 하게 되면 다른데 공공기관도 다 파급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정부 측에서 반대가 있었는데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제가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죠. 그래서 작년에 203명의 이 미화원분들이 국회직으로 이제 고용 승계가 돼서 직고용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번에는 뭐 작년보다는 좀 그래도 수월했습니다만 63명이 저희 이제 승강기 관리원들, 그다음에 이제 특수 경비 요원들, 주차 요원들 이런 분들 63명이 이제 직고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역할은 사실은 국회에 미화원 이런 그 승강기 관리원 이런 분들이 국회에 사실은 얼굴을 닦는 분들이고 국회의 안전을 꾀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네. 이분들이 한 가족이 되면서 우선 마음 자세부터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 고용 체계가 이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17대 당시 인천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셨다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을 거쳐서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오셨는데 올해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의 포부, 비전 좀 궁금하고요. 특히 인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차기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시냐 안 하시냐 이런 부분 아닐까 싶은데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해주시죠. 예, 우선 저는 인천 시민들에게 한없는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인천에서 정치를 해서 국회의원도 하고 인천시 부시장도 하고 이제 입법부의 최고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까지 제가 수행하게 된 점은 인천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활동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45살의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고 그 뒤부터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커다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앙당에서 진짜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두 번째는 인천시 부시장으로서 제가 행정을 알게 되고 인천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알게 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제가 맛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사무총장 역할을 하면서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아주 가장 중심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천시를 위해서 향후 봉사라고 하는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우선 저는 중요한 거는 이제 사무총장의 직분을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시민들과 논의를 해서 인천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때 결단을 내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천 시민들에게 보답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인천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때가 된다라면 필요한 쓰임새에 맞게 뛰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 교육, 교역 이렇게 3교를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 변화된 시대 정신을 반영한 개헌을 통해 온전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나를 길러준 인천을 위해서라면 시민들의 부름에 결코 거스르지 않겠다. 김교훈 국회 사무총장의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백발백중 윤관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죠.